어제 가장 큰 뉴스가 민주당에서 나온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교체를 하고 시기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 1월에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을 때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종표 평론가, 이 이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름을 방역이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예, 포장을 조금 달리하면 국민들이 좀 달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엔 얄팍한 계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국민 위로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차라리 그냥 국민 위로금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또 방역지원금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조차 좀 드는데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인이나 정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들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이제 내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국가부채로 가고 국가부채로 가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이게 이제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름 바꿔가지고 살짝 어떻게 좀 눈가림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재정적인 여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선거 국면이더라도 이걸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은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할 때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반값 공약도 많이 내놨고 또 무상 공약도 그때 굉장히 많이 내놨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덕도 신공항 카드도 그 당시에 여당이 밀어붙이기도 했었고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됐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국민 유권자들도 이제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푼다 그래서 표를 주는 그런 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점도 좀 함께 고려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식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걷어들일 세금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원래 그렇게 되면 채무 상환이나 뭐 유예금 주거나 교부금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지원금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세금 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대책도 세수 면에서는 좀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지원금에서도 홍남기 정부하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좀 충돌이 있긴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정치권 반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의료금도 소비 진작도 아닙니다.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전국민 지원금 좀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 이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급선회한 배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될 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국민 지원금을 공식화했을까? 이재명 후보가 거듭 당에 요청을 했죠. 당도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지율 동반 하락세 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반대했죠.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논의를 하겠다는 거 있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 난처했던 측면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확정한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예. 이게 국회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604조 4천억이라는 정부 예산안이 넘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604조 이상을 더 정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604조 4천으로 넘어가고 올해 추가적으로 거치게 될 세수를 내년으로 이제 유예를 하면서 내년 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을 꼼꼼하게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민주당이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전 국민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한 15조 됩니다. 추가 세수가 10조에서 15조 될 테니까. 근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지금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지금 지급되는 소상공인들이 한 8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50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한번 예. 좀 근본적 질문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되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후보 쪽의 강력한 요구에 더해 이재명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계속 경기도지사 때부터 강조를 해왔죠.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뭐 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그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하고 막 이렇게 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는 뭐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워낙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지금 방역지원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재명 그 후보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당이 뭐 비판 없이 받아들여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재섭 위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이거 정책적인 이슈거든요. 그 전에 언론이나 뭐 분들이 정책 대결하라는 요구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인 것도 논란이 되곤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와 관련돼서는 뭐 단순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랜드로서 논의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예. 지난 1년간 치열하게 싸워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특별히 그 피해를 많이 받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확대 재정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지만이 이게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사실 뭐 좀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뭐 이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전 국민에게 지원한 그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이었죠. 지난해에 있었던. 거기에 대한 경제 어떤 부흥 효과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재정 승수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지 않았다. 경기 부양을 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많이 쓸 거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자영업자들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감당해냈고 사실 이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를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뭔가 통 크게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어떤 뭐 한 개인의 브랜드로서 뭐 좌우되기보다는 좀 어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어떤 정책 대결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약간 선회한 것은 맞죠. 원래도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김부겸 그 총리도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 상황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는 사실인데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그 50조를 쓰겠다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냥 뭐 무차별로 지원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업종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차등을 해서 어떤 그 이 피해를 지수화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세금을 얼마큼 납부했는지 매출의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정말 아주 데이터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수화할 수 있어서 이 예. 부분 5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공약에 대해서 훨씬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러면 공약을 한번 볼까요? 50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손실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5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집권의회 추경을 하겠다. 여당은 부채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같은 얘기로 귀결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추경으로 하겠다는 대목이 좀 결국은 민주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불효불급 예산들이 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여러 사업 중에. 그런 것만 잘 절약을 해도 저는 한 50조 정도는 만들 수 있다. 한 10% 전체 예산의 한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할 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예. 만든 재원을 가지고 뭐 좀 여분의 재원을 만들어서 손실보상 규모를 좀 더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결의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뭐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하고 예.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정 악화시키는 걸 감수하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민주당이 정부가 그동안 해온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다른 정책이다라고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 저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한 결과 플러스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예산 규모를 계속 확대해서 슈퍼 예산을 계속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더 큰 문제는 더 심각한 지금 그 물가 상승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가계 수입이 생겼다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 그런데 물가 상승돼 가지고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연간 뭐 200만 원, 300만 원 더 지출하게 되면 어느 게 더 손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대로 경제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도 못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논평을 한 게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겠죠. 100일이라 그러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인데 예.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추경 내놓고 한 달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만에도 막 강행 처리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지출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권을 저희들이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새로 하겠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하셨습니다. 단 한 문장의 말씀 안에 물음표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 부채를 50조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정교하게 대책이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50조 자영업자들에게 50조를 지원하는 이 공약은 당과 논의가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집권할 때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 김재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재명 후보 때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현상인 건데 후보로서 가지고 있던 공약을 얘기를 하면은 당과 일단은 조율이 안 되고 일단 먼저 좀 얘기하는 좀 측면이 좀 보이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는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예. 당이 좀 거기에 뒷받침하는 모양새들이 원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대통령 후보와 당 간의 어떤 걸음걸이의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죠. 예. 근데 저는 충분히 좀 논의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 재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국가 부채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것의 국가 부채를 어떤 식으로 발행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까지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까지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4년, 5년간에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은 이 국가 부채가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계속 국가 부채를 늘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예.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뭐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지금 들어서 사실 그 공무원 채용 비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 다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들 했었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다 국가의 비용으로 산정이 되고 이 부채는 갚기가 어려운 부채,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어떤 정책들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비판했었고 예를 들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국가 부채를 얼마나 늘리는 것은 예.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저 50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본 사람도 결국 지원금 받아봐야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같이 올랐습니다. 금융위가 지금 대출 규제 세게 하면서 원리금 갚으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죠. 자영업자들한테. 2중고, 3중고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예, 예. 사실 이들이 갖는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예.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저 50조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포인트는 좀 다르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예, 저도 조금만 좀 그러시죠. 말씀을 좀 보태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OECD 국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이제 지금 GDP가 한 2,000조 조금 더 되거든요. 예. GDP 대비 우리 국가 부채가 이제 1,060조 정도 되니까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30%,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하면은 대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0%에서 130% 이래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604조 4천억을 다 쓰더라도 전체 GDP 대비 한 50.2% 국가 부채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하고 난 뒤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한 이 통계도 이제 지난달에 10월달에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전체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예산을 한 40%에서 적게는 20%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16%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굉장히 튼실하다. 그리고 또 큰 정부가 와 있습니다. 지금은 큰 정부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사람 만나는 숫자도 제한하고 가게 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설명절, 추석 명절 때 고향에 가라 말아라까지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큰 정부 시대가 와 있는데 이 큰 정부에 맞는 예산 정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많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10조 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있느냐, 재원 조달 방법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추가 세수가 올해 추가 세수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50조는 지금 우리 이종훈 위원께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50조 마련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금 604조 정부 예산이 넘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4조 감액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0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산 심사를 해보시면 전혀 이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있냐 없냐, 근거 있는 주장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들으면 또 드려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다음 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전 국민 지원 좋고 피해본 상인들에게 주는 건 좋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돈을 풀겠다라고 어쨌거나 돈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빚은 누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혹시 이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제한 수용을 했죠. 초과세수 납부 유예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원래 초과세수가 나오면 교부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줘도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구성이 불가능하다 기재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50조 투입 자영업자 지원 계획 내년 예산안에 무려 8.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돈을 따로 뺄 수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고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에 도움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생색내려고 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한테 불필요한 재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포퓰리즘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나가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제 포퓰리즘이 아니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재원에 관련된 그 마련 방안들에 대한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글쎄요. 최근 들어서 뭐 MZ세대 표심 확보하느라고 좀 양당이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MZ세대 표 잃는 짓만 지금 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부채를 늘려놓으면 누가 결국 그걸 다 갚아야 되나요? MZ세대가 결국은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급등하고 일자리 줄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게 MZ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고 그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 표심을 좀 잡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이런 식으로 내거는 공약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고 그들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라도 좀 해라.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약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지금 MZ세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 이거는 희망이 아니고 미래의 굉장히 어두운 전망만 더 지금 자꾸 가중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너희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 부담 니네가 다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좀 주는 건데 과연 이게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건데 오히려 실제로 득이 적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에 예산을 집중해야 될 때다. 두 후보 다 재정의 일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전 국민에게 지금 뭐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준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의지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50조 정도의 돈을 제어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질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세 후보의 평가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위드 코로나 위한 공공의료에 집중을 할 때다. 안철수 후보는요. 나라비 판돈을 삼아서 청년 미래를 착취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역임을 했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